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지만 미국 증시는 이제 금요일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목요일까지 진행이 됐던 뉴욕 증시 9월 들어서 최장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9월은 힘든 달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9월 말의 하락을 피해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AI 센티멘탈이 또 한 번 꺾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 발표될 PC 물가지수에서 연준은 새로운 경로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 추세 자체는 상승인 것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3일 연속 빠지다 보니까 약간 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부터 우리는 9월 말 그리고 남은 연말까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 봐야 될지 오늘도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간밤 마감한 목요일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쉬어갈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4흘 연속의 하락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0.5% 빠지면서 22,400포인트 선을 반납하고요. S&P 500 지수 역시 0.5%의 하락입니다. 6,600포인트대 초반까지 밀리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랠리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오늘 발표됐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3.8%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발표됐던 잠정치 3.3%보다 0.5%포인트 더 올라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7분기 내 최고 수준이기도 했죠. 거기다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10,000명 이상 감소가 됐고요. 거기다가 시장에서 예상됐던 23만 명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경기가 강하다라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굿뉴스가 배드뉴스다라는 해석이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약화했고요. 그러면서 2년물 금리, 연준의 통화 정책에 특히나 민감한 지표입니다. 6bp나 급등을 하면서 3.6%의 상승세, 그리고 10년물 금리 역시도 오늘 2bp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증시에 부담을 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이 강한 경제 지표들이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방해하게 될 것인가? 오늘은 그렇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눈에 띄었는데요. 가령 그래니트 베이웰스의 CIO, 강한 GDP, 과거를 가리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경로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일 발표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겠죠. 8월 PCE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연준이 가장 선호하고 중시하는 것은 근원 PCE 데이터가 될 텐데 현재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2%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에 0.3%보다 살짝 인플레이션이 둔화됐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면서 오늘 밤 개장하게 될 미국 증시에도 다시 한번 부담을 가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겠죠.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들의 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빅테크주들 혼조 양상을 나타냈고요. 오늘도 AI 대장격인 이 오라클의 주가가 5%대 하방 압력을 받아가면서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이 오라클 컨소시엄이 틱톡의 미국 사업 지분을 45%나 가져간다라는 이 CNBC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바이트댄스의 19.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도 오늘 주가가 빠졌던 것은 레드번의 부정적인 보고서 때문이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다만 쉬어갔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0.4% 반등세를
나타내는 양상이었죠.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3%대 급락을 나타냈고요. 인텔의 주가가 반대로 8.8%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전날 인텔과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졌고 간밤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이번에는 인텔이 TSMC 측에도 투자를 요청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진 겁니다. 과거에 이 애플이 만약에 TSMC와의 의존도를 이 인텔이 만약에 실제로 TSMC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다면 또 사업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혜은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FTC가 제기했던 프라임 구독 소송 3조 5천억 원의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1% 가까운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알파벳, 이 구글의 AI 조직이죠. 딥마인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AI 로봇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환경 정책에 맞게 쓰레기를 알아서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빨래를 색깔별로 분류한다든지 이런 이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5%가량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3.7% 하방 압력을 받아갔다라는 점이 두드러지고요. 그 밖에는 에너지 업종에 최근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종목별 이슈 하나씩 챙겨볼 텐데 먼저 오라클이죠. 이 클라우드 계약 매출에 대한 기대가 과도했다. 주가가 향후 40%가량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레드번 측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뒤에서 자세한 내용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인텔, 어제는 애플을 컨택했다. 간밤에는 TSMC의 투자 그리고 파트너십 제안을 보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양사 모두 지금 언론의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10% 취득한 이후에 외부 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속력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요즘 인텔입니다. 인텔의 주가는 오늘 이 내용을 소화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죠. 정확하게는 8.9% 뛰어오르면서 이제 34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유럽 안에서의 실적 부진이 간밤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8월 전기차 등록 대수가 14,800여 대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급감한 수준인데 문제는 유럽 지역에서의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오히려 27% 가까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경쟁사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로써 테슬라는 유럽 안에서 8개월 연속 점유율을 감소세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감소의 폭이 7월에 기록했던 40%대보다는 줄어들었다라는 데에 위안을 삼아봐야 될까요? 일단 주가는 4.4% 급락하면서 423달러까지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각종 가상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밀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에는 3%대 급락하면서 11만 달러대를 반납하는 움직임. 그 밖에도 이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가격 역시도 6에서 7% 정도 현재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시장에서 이 리스크 센티먼트가 조금 꺼질 때 나타나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암호화폐 약세에 맞물려서 각종 관련주들 역시도 하락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4.7%, 서클 인터넷이 5.3%, 그 밖에도 라이엇 플랫폼즈, 그리고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인 스트래티지가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주인 비트마인 역시도 5%가량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MP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투자를 진행했던 히토류 기업이 되겠죠. 간밤 뚜렷한 호재 없이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추정을 하건대 전일 리튬 아메리카스에 대한 지분 투자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죠. 이것이 미국 정부 차원의 원자재 전략 강화 노력으로 풀이가 되면서 이 히토류 관련주인 MP 머티까지 힘을 받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P머티의 주가 간밤 8.3% 점프하면서 77달러대에 안착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리튬 아메리카스 역시도 이틀 연속 미국 정부의 이 지분 취득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받아갔습니다. 22.6% 뛰어오르면서 7.37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코스트코입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입니다. 실적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8% 성장하면서 86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이었죠. EPS 역시 11% 점프를 하면서 어닝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코스트코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지금 미국 사회 안에서 물가는 오르는데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또 해고된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생필품에 대한 수요, 특히나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것들을 보급하는 것이 코스트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약간의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는 937달러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특징주 두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특히나 급등이 두드러졌던 또 하나의 종목이 바로 IBM이 되겠는데요. HSBC가 IBM의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회사채 시장의 알고리즘 호가 그리고 거래 성사 확률을 예측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기존 방식 대비 정확도가 최대 34% 개선됐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업계에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첫 번째 증거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IBM의 주가가 5.2% 뛰어오르면서 오늘 단숨에 280달러대를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룰루레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은 장중에 전해졌던 월가 IB의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따라서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아갔는데요. 니드엠 측에서 경쟁 여건이 너무 심화됐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룰루레몬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다라는 느낌. 반면에 오히려 더 비싼 이 알로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좀 높아진다라는 기분을 많이 받고는 하는데 룰루레몬 그 경쟁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월가의 이 어닝, 이익에 대한 눈높이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기존에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주가는 4% 급락하면서 17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9월 들어서 최장기간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결국에 9월과 10월은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험난한 달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고개 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가을은 흔히 센티멘탈의 계절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에도 그러한 기운이 그대로 깃들고 있습니다. S&P 500의 월별 실현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인데요. S&P 500 기준 월별 변동성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 들여다보니까요. 한 14에서 15%의 변동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낮게 나타나는 스테이블한 구간은 1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균치인 14에서 15%가량의 변동폭을 보여줬다면 변동성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구간은 9월에서 11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에서 18%가량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10월의 평균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1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년 중에 최고입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에도 10월, 그리고 1987년 블랙 먼데이의 충격도 10월이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10월에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을 안겨줬던 이벤트였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나면 고진감래 다시 달달한 시간이 오기도 하죠. 12월에는 변동성이 재차 하락하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9월에서 10월 동안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점검해 보시고 12월에 산타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세장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이 됐을까요? 기존의 강세장을 이야기할 때 짧게 강세가 이어지는 시클리컬 불과 이러한 시클리컬 불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세큘러 불의 형태로 긴 강세장을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큘러 불의 관점에서 강세장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세큘러 불의 평균 지속 기간은 67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35개월에서 36개월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중반쯤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러한 강세장은 약세장보다 훨씬 더 긴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의 흔들림을 잘 견뎌내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강세장이 도래했을 때 수익을 얻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보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 근원 PC 물가지표가 과연 연준의 정책 방향 드라이브를 어느 쪽으로 틀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근원 PC는 7월에 0.3% 월간 기준의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8월에는 0.2%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YOY 기준으로는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는 연준이 여러 물가지표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물가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타델의 켄 그리핀은 코어 PC가 만약에 둔화세를 보이고 이를 연준이 확인한다면 일단 급한 불, 노동시장이 갑자기 둔화됐던 BLS 데이터 등의 영향을 받던 연준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숨고르게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냉각을 해결하면서 연준의 또 다른 양대 목표인 물가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마켓에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확률의 66%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30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 때마다 셧다운 위기는 재차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선진국 위주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셧다운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셧다운에 돌입이 되더라도 긴 시간 지속되지 않고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결국 위기다 하면서도 셧다운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셧다운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도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력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 시기에 가서 한번 가늠해보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리스크들 주말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9월 30일은 다음 주 화요일인 만큼 이 기간까지 예산안 처리 과정에 어떠한 잡음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지금 오라클의 주가가 연일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AI 버블론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인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투자 포인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오라클과 구글이 올해 AI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 구축, AI 모델 개발을 위해 공채 등으로 1,7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조달한 내용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라클과 구글은 2025년 현재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에 대비해 약 1,700억 달러를 초대형 부채 발행으로 조달했으며 이는 미래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선접, 주요 고객 계약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 재무지표는 악화됐지만 대규모 부채와 공격적 투자로 장기 매출 성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지만 신용 등급과 현금 흐름 위험성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오라클이 회사채를 아주 큰 규모로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오라클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물론 장 막판 들려온 틱톡
틱톡 딜과 관련해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마감했던 어제장이었습니다만 오늘 장에도 이 대규모 회사채 이슈는 오라클 주가 흐름에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보통 9월은 회사채 발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달이기는 합니다.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은 계속해서 이쪽에서 비용 지출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클이 180억 달러의 채권 발행 소식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대규모 계약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계약은 오라클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판 아래에는 막대한 비용 지출이 전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라클의 회사채 발행이 성공적이었다라는 보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시장의 높은 밸류 그리고 오라클 주가에도 역시 높은 밸류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셈인 거죠. 자, 이렇게 오라클의 부채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담 속에서 회사채 발행은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핫했습니다. 오라클은 9월에 180억 달러의 채권 발행을 했고요. IT 기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3월에는 시놉시스의 100억 달러 규모 채권 발행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자동화 기술, EDA 업체로는 글로벌 1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EDA 쪽에서는 대형 채권 발행이 드문 편인데 시놉시스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놉시스가 이렇게 대형 채권 발행을 했던 것은 향후 앞으로 M&A라던가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됐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월에 100억 달러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대형은행 채권이기 때문에 규제 대응 차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불거지고 있는 AI 버블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챗 GPT 사용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챗 GP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AI 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챗 GPT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80%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7억 명의 유저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챗 GPT 말고도 퍼플렉시티라던가 코파일럿, 제미나이 여러 가지 툴들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챗 GPT의 점유율이 챗 GPT 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확장을 하고 확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라클의 적자 기업으로서의 행보 안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자, 최근에 나왔던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대규모 딜 결국에는 돌려막기가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도 함께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AI 에코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극 행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과연 건전한 모습의 상승인가 투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불거지고 있는 셈인데요. 2025년 들어서 IT 대기업들이 미국 공모채 시장에서만 1,57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YOY 기준으로는 70%나 늘어난 셈인데요. 이렇게 엔비디아, 오픈 AI, 오라클의 이 자금 투자 흐름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9월에서 10월, 11월까지는 변동성이 꽤나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고밸류 종목들과 함께 우리가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일 겁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인텔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어제 애플에 투자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TSMC에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보도에 따르면 인텔이 대만의 TSMC에 제조 부문의 투자 또는 파트너십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공급망 및 AI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다각적 투자 유치와 업계 파트너 연결을 시도하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인텔은 최근 수년간 AI 반도체 경쟁에서 엔비디아, AMD 등에 밀리면서 실적 부진과 외부 투자 유치를 반복해왔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인텔은 미국 정부의 10% 지분 투자를 유치한 후 애플과도 투자 교섭을 진행했고 엔비디아에게는 50억 달러를 투자해 인텔 지분 4%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프트뱅크 역시 이전에 인텔에게 20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인텔은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 폭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간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만 1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인텔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자금 투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인텔은 애플에 이어서 TSMC에도 투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텔 간밤의 주가 흐름 8.8%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일장 애플에게 투자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에 인텔의 주가가 6% 넘게 급등이었는데 외부 투자 이슈로 계속해서 인텔의 주가가 상승 가도를 걷고 있는 모습이죠. 그 밖에도 시간외에서 1.7% 추가 상승이 만들어졌는데요. 인텔 시총 1,587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트럼프 행정부는 100억 달러를 투입한 상황이고요. 소프트뱅크 역시도 20억 달러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인텔이 5거래일 동안 11%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올 들어서는 69% 폭등세를 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걸맞는 인텔의 재무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 재무적인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대표적으로 알트만 G스코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숫자가 1.8 미만이면 2년 안에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텔의 알트만 G스코어는 1.24 수준인데요. 외부 자금 유치로 숨통은 조금 고르게 됐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여전히 관건입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 TSMC를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CPU 부분에선 AMD에 그리고 AI 패권은 엔비디아에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텔이 과연 건전한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도 관건으로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